그만하세요. 제발. 이 새끼가 누굴 믿고 말대답이야? 엎드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대 구석진 곳에서 큰 소리가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침상 아래 뼈가 부러진 채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 이등병을 누구 하나 지켜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후 부대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누가 감히 그 병사를 건드렸냐며 한 남자가 직접 헬기를 타고 나타났거든요. 그날 부대가 초비상사태가 걸렸고 개박살이 났습니다. 숨겨졌던 진실,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 지금부터 전부 밝혀드립니다. 잠깐 1초면 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만은 꼭 지키고 싶었죠.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날 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내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한다. 내 그림자에 가려지지 마라. 무거운 말씀이었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사단장 아들이라는 꼬리표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군 생활을 해내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입대 첫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또래 청년들 사이에서 이준호는 그저 평범한 이등병이었습니다. 키 작고 왜소한 체형의 이준호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질문에는 네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했죠. 조용한 태도와 깔끔한 행동으로 관심 밖으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생각보다 고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훈련, 정리정돈, 그리고 끝없는 줄서기와 기다림. 하지만 이준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견딜만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말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자신의 배경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특별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더 심한 시선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야, 신병, 너 왜 말이 없어? 뭐 숨기는 거 있어? 이준호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죠. 그저 훈련소 생활이 빨리 끝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대 배치만 받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훈련소 마지막 날 수료식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준호의 손에 들린 배치 명령서에는 아버지가 사단장으로 있는 부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준호의 가슴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자대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이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이준호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 같은 나날들을요. 자대에 도착한 첫날, 병장 박형민은 신병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준호에게 멈췄을 때 이준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박형민의 눈빛에는 무언가 탐색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이등병 이준호입니다. 목소리가 작네 다시. 이준호는 더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박형민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멸시에 가득 찬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딱 괴롭히기 좋은 타입이네. 이 말을 들은 순간 이준호는 앞으로의 군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대 배치 이후 이준호의 생활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장 박형민을 중심으로 한 선임병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긴 청소 시간, 끊임없는 심부름, 그리고 근거 없는 질책들이었죠. 야, 이준호, 화장실 바닥이 왜 이 모양이야? 다시 해. 이준호는 이미 3번이나 화장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박형민은 매번 불만족스럽다며
같은 일을 반복시켰습니다. 손이 붓고 갈라져도 이준호는 묵묵히 명령에 따랐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말이죠. 저 자식 짜증나게 뭐가 그렇게 참을성이 좋은 거야. 박형민의 눈에는 이준호의 태도가 오히려 도발로 보였습니다. 고분고분한 태도, 말 없이 시키는 일만 하는 모습이 마치 넌 날 건드릴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취침 시간이 지난 후 박형민은 이준호를 불러냈습니다. 화장실 한켠에 서 있는 이준호 앞에 박형민이 PX에서 산 과자와 음료수를 쌓아두었습니다. 박형은이 이준호한테 다가와 귓속말로 너가 다 사라는 말에 이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거절하는 순간 더 심한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월급날이 아니라는 이준호의 조심스러운 반박에 박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형민은 이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사갖고 오라는 협박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이준호는 자대 배치 받고 처음으로 어머니께 전화드리며 한 말은 바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어머니에게 그저 생필품이 필요하다고 둘러댔죠.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알려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사단장 아버지가 개입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부사관 오상우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생활관을 수시로 순찰하며 박형민과 이준호 사이의 긴장감을 느꼈을 테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박형민의 행동을 부추기는 듯했습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거다. 너도 겪고 나면 사람 된다. 약한 놈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 나는 오상훈의 이 말은 이준호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었지만 여러 병사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너희들도 가만히 있어라라고 경고하는 듯했죠. 밤이 되면 이준호는 화장실 칸에 숨어 일기장에 하루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작은 손전등 하나로 글자를 비추며 조심스럽게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것만이 이준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종이 위에 쏟아냈죠. 오늘도 버텼다.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심하지 않았지만 정신적 고통은 날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모욕적인 말들, 끝없는 얼차려,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는 두려움과 긴장감. 이준호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주말 외출도 거부당했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이준호에게 일을 맡겼고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뜸해진 이준호를 걱정한 어머니의 전화에도 그저 바빠서요. 나는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준호의 침상 아래에는 항상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쉬듯 자연스럽게 써내려간 글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마치 살아있다는 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견뎌. 조금만 더 견뎌. 매일 밤 이준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사단 전체가 들썩이는 날이 왔습니다. 사단장 이태석의 부대 시찰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사와 부사관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생활관은 물론 훈련장, 식당, 심지어 화장실 타일 하나까지 완벽하게 청소해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제대로 버티면 된다. 사단장님 앞에서 실수하는 놈 있으면 가만 안 둬. 부사관 오상훈의 목소리가 온 부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사열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준호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를 몇 개월 만에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이 상황에서 아버지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떨어? 사단장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옆에 선 병사의 질문에 이준호는 고개만 살짝 저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준호에게 엄격했지만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규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누구에게나 엄격한 사단장이었죠. 타열 준비를 마친 병사들이 정렬했습니다. 이준호는 맨 뒷줄에 섰습니다.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위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장 박형민이 다가와 이준호를 첫 줄로 밀어넣었습니다. 야, 이준호! 너 앞줄에 서. 모범 병사니까. 비꼬는 말투였지만 이준호는 순순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형민의 눈에는 악의적인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계획이라도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동장에 정렬한 병사들 앞으로 부사관들이 서고 그 앞에 중대장과 대대장이 위치했습니다. 먼 곳에서 검은색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단장의 도착이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더욱 긴장했습니다. 완벽한 경례, 완벽한 정렬, 완벽한 군기. 오늘만큼은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차렷, 경례, 우렁찬 구령 소리와 함께 모든 병사들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이태석 사단장이 천천히 병사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격하고 단호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특별한 시선을 주지 않았으며 그저 직업적인 관찰만 이어갔습니다. 이태석이 이준호 앞에 도착했을 때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잠시 놀람이 스쳤지만 곧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준호는 흔들림 없이 거수경례를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이태석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마치 처음 보는 병사처럼 이준호를 대했습니다. 이준호의 가슴 한편에 서운함이 스쳤지만 그것이 맞는 행동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닌 사단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타열이 끝나고 이태석은 각 중대의 특이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준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자신의 아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준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단장의 시찰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병사들 사이에서 박형민이 이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단장님도 너 구제 못해. 인생 종친 거지 뭐. 그 말을 들은 이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형민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일까? 속을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이준호는 화장실 칸에 숨어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만났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척했다. 그게 맞는 일이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이곳에서 살아남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박형민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렵다. 이준호의 일기장은 점점 더 두꺼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만큼 이준호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단장 시찰이 있은 후 이준호를 향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박형민은 마치 이준호에게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괴롭힘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준호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듯한 집요함이었죠. 너 정말 평범한 대학생 맞아? 왜 그렇게 잘 참는 건데? 박형민의 질문에
이준호는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네, 그냥 평범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답이 박형민을 더 자극했습니다. 그는 이준호에게 더 가혹한 얼차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 모든 병사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박형민은 이준호를 깨웠습니다. 단 둘만 있는 화장실에서 얼차려가 시작되었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앉았다 일어서기 200개, 그리고 엎드려 뻗쳐 300개. 끝없이 이어지는 체력 고갈 행위였습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근육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물 좀 마셔도 될까요? 간신히 말을 꺼낸 이준호에게 박형민은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300번째 엎드려 뻗쳐를 하던 중 이준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몸은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박형민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준호, 일어나, 장난치지 마. 하지만 이준호는 더 이상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박형민은 부사관 오상훈에게 연락했고 곧 의무대 인원들이 이준호를 후송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갈비뼈 골절, 심한 탈수, 그리고 PTSD 증세까지. 이준호의 몸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의무대의 침상에 누운 이준호는 고통 속에서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질문에도 최소한의 대답만 했을 뿐,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체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의무병 김준영은 이준호의 상태를 기록하던 중 그의 침상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준호가 후송될 때 소지품과 함께 가져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준호의 상태가 심각했기에 무언가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던 김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일기장에는 이준호가 겪었던 모든 괴롭힘의 세부 사항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형민과 오상훈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이준호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단장 아버지와 마주친 날의 심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김준영은 이준호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장 이태석의 아들. 하지만 그는 그 신분을 숨기고 모든 괴롭힘을 묵묵히 견뎌왔던 것입니다. 김준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사단장 직속 제보처에 익명으로 전송했습니다. 이준호, 이등병의 상황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요. 메시지를 보낸 후 김준영은 일기장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공은 사단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김준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준호의 침상 옆에 앉아 그의 회복을 지켜보며 김준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그날 밤 의무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이준호는 진통제의 효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악몽에 시달리는 듯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의 일기장에 기록된 진실이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사단장 이태석의 사무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익명으로 받은 메시지와 사진들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들 이준호의 일기장 내용을 확인한 순간, 이태석의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로 채워진 듯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참모장에게 던진 질문에 참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무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준호 이등병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갈비뼈 골절과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PTSD, 의심 소견도 있습니다. 이태석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군인다운 단호함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다. 모든 관련자 명단을 준비하고 헌병대를 소집하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명백했습니다. 이태석은 사무실을 나서며 참모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헬기 띄워. 바로 가야겠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사단장이 헬기로 이동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태석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신호였습니다. 1시간 후 부대 연병장은 뿌연 모래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부대 안에 있던 모든 인원들이 연병장에 신속히 집합했고 대열을 갖추었습니다. 사단장을 알아보고 경례를 하려 했지만 이태석은 손짓으로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병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고통과 사단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태석이 병영에 도착하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단장을 본 병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태석은 대대장과 중대장을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훈련 중지, 병사 전원 대기, 헌병대 호출. 그의 말 한마디에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중대장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사단장의 명령에 즉시 따랐습니다. 곧 헌병대원들이 도착했고 이태석은 그들과 함께 이준호가 속한 소대로 향했습니다. 병장 박형민과 부사관 오상훈이 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단장 앞에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태석은 그들을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병장 박형민, 부사관 오상훈, 이준호 이등병에 대한 가혹행위와 관련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증거가 수집될 때까지 헌병대 구류장에서 대기하게 될 것입니다. 박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태석은 그의 말을 자르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단톡방 메시지, CCTV 영상,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준호의 일기장까지. 이태석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공존했습니다. 아들이 겪은 고통을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부대 내 불의를 발견한 사단장의 책임감, 그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헌병대원들이 박형민과 오상훈, 그리고 연루된 다른 병사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이태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전 그는 잠시 복도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의무대 문을 열고 들어선 이태석은 침상에 누워있는 이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붕대로 감싸인 몸, 그리고 공허한 눈빛, 그 모습을 본 순간 이태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준호의 침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이준호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태석은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렸던 이준호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태석은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여기 있어. 의무대 밖에서는 헌병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부대 전체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단장의 아들이 가혹행위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시작된 것입니다. 의무대 침상에서 이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흘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의 의식은 아직 흐릿했습니다. 몸 전체가 욱신거렸고 특히 갈비뼈 부근은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흰색 커튼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사단장 제복이 아닌 민간인 옷을 입은 아버지였습니다. 이태석은 피곤한 얼굴로 무언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준호가 기억하는 늘 단정하고 위엄 있는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준호의 작은 목소리에 이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이태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침상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깨어났구나. 괜찮니?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늘 강인함과 독립성을 강조하던 아버지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습니다. 이태석은 물컵을 집어 이준호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물 좀 마시렴. 이준호가 물을 조금 마시자 이태석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태석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다 알고 계신가요? 이준호의 질문에 이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게 됐다. 내 일기장이 의무병에 의해 발견됐어. 이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토록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그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이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왜 말하지 않았니?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이준호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이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결코 보이지 않았을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진 너를 아들로 지키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내가 한 일 중 제일 큰 죄다. 이준호는 천천히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단호하고 확신의 참 표정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했던 것처럼 저도 제 길을 가고 싶었어요. 사단장 아들이라는 특별 대우 없이. 이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이태석은 이준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건 존중한다. 하지만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야. 누구도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 이준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태석은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갈비뼈 부상 때문에 너무 세게 안을 수는 없었지만
그 포옹 안에는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이태석은 천천히 이준호를 놓고 눈을 닦았습니다. 다시 사단장으로서의 단호함이 그의 얼굴에 돌아왔습니다. 박형민과 오상훈,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인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어 군법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이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심하게 처벌받나요? 이태석은 이준호의 걱정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일 뿐이야.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혼자 견딜 필요도 없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야. 이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너는 충분히 쉬어야 해. 나도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이준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단장과 이등병,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로 하루가 끝나고 내일은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듯이 말입니다. 퇴원 후 이준호의 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비뼈 골절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부상보다 더 깊은 곳에 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는 의무대에서 나온 후 특별보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전역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남은 복무 기간을 마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 상담병으로 근무하게 될 거야. 인사 담당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사단 내 병사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이야. 이준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고 다른 누군가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보직을 맡은 이준호에게 작은 사무실이 배정되었습니다. 벽에는 인권 상담실이라는 간판이 걸렸고 책상과 의자, 그리고 상담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찾아오는 병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두려워했고 상담 후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복도를 지나가는 병사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또한 각 생활관을 직접 방문해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언제든 찾아와도 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저도 같은 병사였고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찾아오세요. 이준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서서히 병사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고민으로 찾아오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휴가 문제, 동료와의 작은 갈등, 업무 스트레스 등. 이준호는 그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최대한의 도움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한 이등병이 조심스럽게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문이 닫히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임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혀요. 아무도 모르게요. 이준호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공포, 같은 무력감, 그리고 같은 침묵. 이준호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참지 마. 나도 그랬거든. 이준호의 말에 병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였습니다. 병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임이 사단장 아들이라고 알면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이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병사의 상황은 이준호와는 반대였습니다. 이준호는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겼지만 이 병사는 그런 배경이 없음에도 선임이 거짓말로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협박이자 가혹행위야.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자. 이준호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병사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준호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해당 선임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병사들이 이준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의 상담실은 점점 병사들의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작은 고민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이곳에서 공유되었습니다. 이준호는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아버지 이태석은 이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처럼 엄격한 사단장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지휘관으로 변화했습니다. 사단 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이태석은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준호의 활동은 사단을 넘어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부대의 상담병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군 내 인권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등병 때 일기를 쓰던 습관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의 기록이었던 일기가 이제는 더 나은 군 문화를 만드는 자료가 된 것입니다. 이준호가 인권 상담병으로 일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 내 폭력 사건과 가혹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병사들의 만족도는 상승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군 생활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앉으렴. 이태석이 커피잔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예전과는 달리 편안함도 느껴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이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결정이세요? 이태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전역을 신청했다. 이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했고 정년까지 복무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직 몇 년이나 남으셨잖아요. 이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내 역할에 대해서. 그는 다시 이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론은 내가 사단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거야.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군 문화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최근 몇 개월간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지휘 아래 사단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태석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 후였지. 내 아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건 지휘관으로서 크나큰 실패야. 이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이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있을 거야.
내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야. 다음 날 국방부 기자회견장. 많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태석 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인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이태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군은 제 아들을 병사로 키웠지만 저는 그 아이를 아들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태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제 아들이 같은 부대에서 심각한 가혹행위를 당했고 저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사단장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태석은 자신의 전역 결정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군 내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전역 후에도 군 인권 개선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병사들과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태석은 정복을 벗었습니다. 수십 년간 입어온 군복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이준호의 아버지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 후 이준호도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군 생활의 마지막 날 많은 병사들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인권 상담병으로서 이준호가 남긴 발자취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병사들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니? 전역식 후 아버지의 질문에 이준호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청년병영 인권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군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 더 나은 군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공간이요. 이태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멋진 계획이구나.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전역 후 몇 개월이 지나 이준호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작은 사무실에 청년병영 인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초대 설립자로서 이준호는 군 경험이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모아 인권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제안 등 여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이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까지.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이태석은 객석에서 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소년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센터는 출범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군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협력하여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호는 종종 군부대를 방문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휘관들과 병사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신임 장교들에게 인권의 중요성과 리더십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준호의 여정은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에는 희망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준호의 이 말은 센터의 모토가 되었고,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들이 아닌 병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군인이기 전에 아버지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1%라도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말씀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은하수별 동네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